자, 이번에는 고박사. 예, 고박사 고장호 박사라고 네. 해와 솔의 고박사 홍삼순. 현재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인데 아, 요게요? 네, 그래요. 그 저기 건강식품, 건강음료, 액상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냥 뭐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거는 차이예요? 그냥 액상차랑. 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네.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런 거 아무나 허가 안 해주거든요. 이거 함부로 갖다 썼다가는 처벌 대상입니다. 맞아요. 찰컥. 자, 한약학 박사 고장호 박사, 일상을 지키는 면역 방패로 쓰이게 만든 고박사 홍삼순입니다. 제가 전광훈이라면 요거만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할 텐데 제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예. 참. 사실 이제 면역에 도움이 되지. 면역력 그럼요. 강화에. 요즘 예. 같은 시절에. 자, 면역력 하면은 홍삼 하면은 수없이 많은 브랜드와 상품이 있는데 네. 고장호 박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홍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균형은 소화기 건강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장이 중요해요. 홍삼의 기운이 온몸에 퍼질 수 있게끔 이건 결국 제대로 소화될 수 있게끔 만든 건강 기능식품을 먹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소중한 분들께 직접 인사드리기 힘든 요즘 네. 한약학 박사가 제대로 만든 면역 방패 고박사 홍삼순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도 좋아요. 자기가 이제 보내놓고 자기가 기다렸다 받는 기쁨. 네. 나를 위한 투자. 그렇습니다. 예. 나에 대한 선물. 고생했다. 열심히 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가격인데 게다가 배송비까지 무료. 네. 감사합니다. 자, 고박사 홍삼순 외에도 김용민닷컴의 모든 제품이 배송비 빵원입니다. 대박이야. 순대 하나도 빵원. 맞아요. 그래서 적자래요. 그 순대는 팔면 적자가 난대요.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저 본부장님, 사장님이 배달 다니고 있어요. 직접 가시는 거죠? 네, 배달 다니고 있어요. 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응원이 될 수 있는 마음에 9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제품은 배송비 무료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먹어봐야죠. 네, 저는 좀 이게 특별해 보이는 게 뭐 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도 대단하지만 홍삼 제품들 보면은 패키징이 주로 좀 레드 촌스러워, 컬러, 촌스러워, 약간. 레드 컬러 되게 그런 흔하지? 비슷한 네. 흔하잖아요.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되게 블루 고급스러워. 컬러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전통 문양도 엄청 대단한 패키지도 문양이거든요. 네.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번에 명절 때 선물 있어 보인다. 홍삼순. 김삼순이 아니라 홍삼순. 고박사의 홍삼순 많이 사랑해 이 주시고. 프로는 김용민 PD님의 저 개그를 견디는 프로그램이구나. 건져야 돼, 건져야 돼. 극한 방송이. 네, 극한 방송입니다. 일단 저기서 1차적으로 강하게 컷해 주시기 때문에 아, 방패막이 여기서 네, 확실히 이거 덜어도 됩니다. 그래. 자, 이렇게 구박받으면서도 방송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고박사 홍삼순을 먹어서 면역력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 추석 선물로도 맛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고박사 홍삼순 대박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은 네. 우리 고박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는 네. 모두가 면역력이 회복되는. 네. 저 내일 백신 맞는데. 아, 내일 맞아요? 1차입니까? 네, 1차 맞는데 네. 백신 맞기 전에 영양제를 좀 맞고 주사를 맞아라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요거 먹어가지고 네. 내일 그 영양제 안 맞고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제가 박지희 씨를 만났는데 네. 어떤 백신은 뭐 맞으면은 가슴이 커진다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 본인도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맞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아무런 뭐 효능이 없었죠. 저는 백신 맞기 전과 후가 같습니다. 더 커질 게 없어요. 더 우리 커질 대신에.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라고 댓글을 해야 되나?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입는 속옷이요. 네, 오늘 수박옷도 입고 오셨나요, 오윤혜 씨? 마이너스 컷 브라입니다. 아, 작아 보이게 하는? 네. 이게 저한테는 약간 이제 이게 너무 약간 핸디캡이기도 하고 그래요? 약간 좀 뭐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굴보다 밑에가 머리가 몇 개야.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근데 저렇게 지자람 되게 자랑 아닌 것처럼 하죠.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죄송하죠,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컷 브라를 입고 왔습니다. 예. 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좋은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제는 우리 정민여 씨가 가져온 네.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 주제도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맘스 시사잖아요. 어쨌든 엄마들이 다루는 시사 이야기가 좀 주가 될 것 같아서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요즘 가장 걱정되는 부분 관련한 기사가 보여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MBC에서 최초로 보도가 된 그런 사건인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이 반의 제자를 교사가 따돌림을 시킨 겁니다. 10살짜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 네. 아동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좀 이상한 증세를 보인 거예요. 막 악몽을 꾸고 오줌 싸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오줌 싸고 뭐 이런 아이고. 증상을 보이니까 엄마가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학교로 보냅니다. 아 엄마가 그냥 녹음기를 가방 안에. 틀어놓은 채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 옷이군요.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이 녹음기를 내용을 들어봤더니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생 A군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A군을 크게 다그치는 모습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동 수업을 할 때 이 교사가 A군을 그냥 혼자 교실에 남겨둡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남겨두고 선생님은 스포츠실 수업하러 갈게. 알아서 해. 선생님 몰라. 이렇게 하고 가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A군은 이제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완전 개망신을 주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297번을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수업도 안 했고요. 받아쓰기 아예 보지도 않았고 받아쓰기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라는 식으로 아이의 진짜 수치심과 어떤 부끄러움과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이를 망신을 주게 되면 당연히 친구들도 아이를 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교사가 저도 어제 이 뉴스를 봤는데 네.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너 자꾸 이러면 다른 반으로 보내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얘가 계속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 나간 빈 교실에서 네. 다른 반 가기 싫어요, 다른 반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혼자 막 그렇게 계속 울고 흐느끼는 모습을 네. 그런 음성이 녹음이 됐는데 네. 이게 원래 괜찮았던 아이가 3학년으로 올라가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자꾸 이상 증세를 보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원래 이제 좀 약간 불안한 그런 그러니까 성격이 좀 활발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근데 사실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고 이러면 그게 아입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뭐 자기가 잡으려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지금까지 나쁜 어린이였는데 이번에 너는 최고 나쁜 어린이가 됐어. 이렇게 완전 낙인 찍기 아닌가요, 이거는? 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맞습니다. 이분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잘못 배우고 네. 알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교사라고 하면은 반에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일으키든 아니면 좀 뒤처지든 그 아이를 최대한 잘 끌고 가야죠. 어울릴 수 있게끔 네. 옆에서 오히려 조력해주고 도와주고 오히려 더 그 아이에게 친구들 앞에서 더 어울릴 수 있게 칭찬도 해주고 그럼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좀 대부분 좋은 방식으로 이제 교사들은 많이 이제 그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네. 이 교사는 수준이 10살짜리랑 똑같이 넌 거짓말쟁이야, 넌 나쁘잖아, 네. 넌 더 나쁜 애고 너 혼자 남아, 우리끼리 다 갈 거야, 몰라. 그러니까 말투만 아이였지 하는 행동은 너무 그 아이로 하여금 뭔가 더 불안 증세라든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얘가 거짓말을 진짜로 했다라고 해도 훈육하는 선생님 또는 정말로 교사로서는 애들 없는 곳으로 그럼요. 그렇죠. 깔끔하게 혼을 내고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애들 없는 데서 혼내는 게 그거는 기본 보통 원칙 아닌가요? 기본이고 이건 다 배우지 않지 가장 1번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이 아이를 아까 말씀하신 낙인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때 아이에게 선생님은요 거의 진짜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막 이 선생님이 좋아서 전부라기보다는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감이 틀렸다고 상상하기가 힘든 나이예요. 얘가 나쁜 아이라고 하는 순간 스스로 억울해도 내가 나쁜 아이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그 나이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가 나쁜 아이라고 했으면 말을 잘 듣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얘를 나쁜 아이래. 그럼 얘네들 인식 속에는 선생님 말이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한 중고등학교 때쯤 넌 나쁜 아이야. 그럼 제가 왜 나쁜 아이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압니까? 제가 맞아요. 나쁜 아이야 그러면 난 나쁜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되게 순수한 게 선생님 뭐 예를 들면 막 너 뭐 숙제를 10번 가서 써와 이렇게 딱 횟수를 정해주면 진짜 그걸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진짜 아무도 9번 써갈 생각을 못 하죠. 네. 근데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낙인 찍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학교 측의 대응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자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뭐 징계 처분한다든지 뭐 다른 학교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아이의 담임이었던 반만 옮기고 다른 학년에 그냥 또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어쨌든 이 아이는 선생님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되게 오히려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생님은 교권 침해다. 그래서 녹음했기 오히려 때문에. 굉장히 더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녹음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학교 측에서 징계가 아닌 어떤 반을 바꾸는 형식으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선생님은 나의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이건 교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항상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인권이 존중되면 교권도 존중되고 교권 존중이 인권 존중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면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처럼 선생님이 존경받거나 그리고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는. 존중받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선생님 하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힘든 고시를 봤던 친구들이 다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회의감을. 왜냐면 학부모들이 너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이게 부정적인 어떤 스승과 제자라는 인식 자체가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어떤 신뢰하고 그런 좋은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나는 돈을 지불한 사람,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만도 못한 그런 식의 어떤 내가 교육청에 너 민원 넣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가면 이 선생님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가정에서 교육해야 되는 내용들까지 이런 거 안 가르치냐고 선생님들한테 하는 내용이 있고 하니까 어떤 학부모들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도 심각한 상황인데 맞아요. 이거는 교권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누굴 가르치면 안 되는 인격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얘가 10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엄마가 이런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 아이야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너 요즘 왜 이러니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아이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당하는 행동이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말과 그런 언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거야. 진짜 잘못했구나. 난 진짜 나쁜 아이구나. 엄마한테 말하면 더 혼날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아니 실제로 성인들도 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분도 네.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옷차림이 뭐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린 아이조차도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 때는 내가 이 피해를 왜 당해야 되는가? 부당한 피해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어려운 나이예요. 10살이면 그럼요. 못하죠. 10살이면 어른들이 와서 넌 잘못했어 라고 3번만 말하면 잘못한 줄 알고 방금 내가 직접 펜을 떨어져서 주웠는데 내가 이 펜을 떨어뜨려서 네가 주운 거야 라고 5번만 얘기하면 얘네들은 자기가 본 것과 자기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너는 나쁜 아이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고 낙인 찍었다. 이 사람은 어떤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그러니까 녹음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녹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누구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이렇게 조치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어쨌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 교사 자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녹음은 잘못됐지만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아이가 297번이나 거짓말을 했으면 부모를 만나야죠. 그쵸. 부모 상담이 먼저였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반으로 옮겨야 된다고 다른 애들 앞에서 윽박지를 정도면 부모를
만나야지.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사실 우리가 객관화 시키면 이게 네. 교권 침해인지 인권 침해인지 되게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학대와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전문가의 소견이. 그러면 이 교사가 이 아이에게 한 행동은 폭력이죠.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저 초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 아니면 혹시 내가 막 어떤 그런 상처를 받았던 선생님이 있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되게 무관심했던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무관심했던 선생님. 네. 네. 대놓고 일부러? 네, 그러니까 네. 그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반 전체 아이들에게 다 좀 무관심하셨던 것 같아요. 맨날 좋은 거 대충 빨리 신기하네. 그냥 쓰냐는. 맨날 초등학교 맞아요.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저도 맨날 이렇게 그냥 자기 본인 수업을 그때는 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그치, 그치.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이 수학 시간인데 산수 시간인데 네. 산수 시간 산수 안 하고 그냥 너네 나가서 뭐 피구해 하려고 해 맨날 그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체육복 갈아입으면서 하기 싫다고 막 불평하고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선생님도 저희 선생님도 체육을 싫어하셨어요. 먼지 날린다고. 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인데 애들은 체육 시간만 기다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기 싫어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체육복 갈아입으시고 그냥 체조시키고 맨날 저기 먼지 없는 데서 커피 드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선생님한테 이제 좀 질문하거나 가서 선생님한테 좀 이야기도 붙이고 싶고 이랬어도 늘 되게 표정이 없으셨고 혼났던 기억도 없지만 딱히 애정을 받았던 기억도 없는데 그런 선생님이 좀 떠올랐어요. 오히려 좀 맞았던 선생님은 그러니까 물론 애정이 심한 있나? 폭력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래도 뭔가 관심은 때리면서라도 좀 우리를 좀 계도시키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무관심했던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많이 맞았고요. 맞으셨어요? 초등학교 때도 많이 맞았고. 왜냐면 말대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어. 그래요. 네, 많이 맞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 좀, 중학생 때도 사춘기지만 초등학생 때도 좀 되게 고학년. 사춘기가 오잖아요. 아이, 그럼. 요즘엔 뭐, 그렇지.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별거 아닌데 치스럽고 상처가 되고 네.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어떤 권위가 사라지게 된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이 선생님들이 정말 선생님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권이 보호될 건가는 정말 고민해야 될 네. 문제지만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게 교권보다 과연 앞장설 수 있는 내용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학교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겠어요. 아 맞아요. 잘 생각해보고 아니면 물어봐라. 왜냐면 우리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대꾸한다고 질문해도 맞고 말대꾸한다고 맞고 가만히 있어도 맞는 맞고. 소리 하면 더 맞고 웃으면 더 맞고 네. 울면 운다고 네. 맞고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라면 네. 물어볼 수 있게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학교 가서 미움받는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마가 또는 부모가 양육자가 아이를 잘 살펴봐야 되는 또 맞아요. 그런 문제가 되고 네. 관심이. 네, 아, 너무 가슴 아픈 얘기네요. 맞아요. 네, 성태쿠님이 네. 교사계 이낙엽이라고. 누가? 이 사람이? 이제 그럼 또 김용민 PD님 또 쓸러 가셔야 낙엽 되는 쓸어야죠. 낙엽을 또 쓸어주셔야 돼. 이제 예.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오면서 낙엽을 쓸기 아주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좀 아니, 있으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청광장 앞에 그 네. 서울광장 있잖아요. 크게 매겼던데요. 네. 네. 내렸어요? 크게 매겼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어제 제가 그 시청광장이 저기 왜요? 신문을 봤는데 네. 야, 기가 막히더만 어떻게 그게 달려 있냐면은 네. 왜 그 있잖아요. 교보문고에 문구 하나씩 그 있잖아요. 꿈새김판이라고 하는데 네. 네. 큰 시가 적혀 있는 네. 서울시청 앞에 주기적으로 네. 바뀌잖아요, 네. 그거. 이번에 이제 올라간 게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낙엽이 있음. 아, 나. 낙엽이 있음. 어머. 근데 어제 주인공이네, 문화일보는 네. 그 앞에서 낙엽을 다 마대자루에 넣고 네. 그걸 옮기시는 환경미화원이 실린 거야. 아 이거는 정말 절묘하네요. 모르고 했거나 네, 정말로 모르고 했죠. 아주 고도의. 네, 고도로 매겼거나 하는 네. 둘 중에 하나. 서울시청에 있는 거죠? 네. 아 문화일보. 문화일보.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심심찮게 한 번씩 뭐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이랄지 초등학교랄지 막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좀 아이들을
안심하고 좀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좀 빨리 조성됐으면 저는 진짜 합니다. 공교육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교권에 문제도 생길 대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학교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또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서 돌봄 선생님을 또 이제 그렇죠. 고용해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의 질은 낮아지면서 뭔가 책임을 서로 전가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계속 교육부에서는 뭐 공교육을 뭐 EBS를 보라고 하고 뭐 사교육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그런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정말 교사들이 아이들만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봤더니 너무 사무적인 맞아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맞아요. 가르치는 거는 정말 몇 퍼센트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업무 이런 뭐 계획서 쓰고 내고 무슨 학교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를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경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그분들도 가정에 있는 분들이 텐데 그럼요. 저는 이분들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건강할 수 없는 완전히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분들이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심리 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오. 지금처럼 코로나 블루에 막 지금 너무 힘들 때 우리 다 몇 시간짜리 또는 10시간 정도 부여하면 전문가에게 10시간 정도 상담받을 수 있는 바우처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우울한 상태인지 아니면 우울감이 있다면 육아하는 엄마는 그 바우처 이용해서 또는 뭐 직장 생활 힘든 사람은 또 어떤 고충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 바우처로 어떤 심리 상담이나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살률 1위잖아요. 어떤 그런 식의 진단을 미리 내가 스스로 한번 왜냐면 직접 자기가 상담소를 찾아가고 네. 직접 정신의학과나 신경정신과를 찾아가기가 쉽지 어려워요. 않아요. 그런데 시간 나라에서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만약에 나라에서 10시간짜리가 나왔다. 그럼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거나 우울할 때 한 번씩 몇 번 갈 수 있는 그 티켓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쉽게 그런 데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멘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교육청에서 그냥 업무만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업무에 얼마나 시달리고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이 사람들도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교육이 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멘탈 관리는 결국엔 교육의 질과 연결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식의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에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우리가 근데 또 주변에서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좋은 직업이지 방학도 있고 맞아. 일찍 끝나고 얼마나 좋아 애 키우면서 학교 다니기 막 이런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는 이 안에서 굉장한 업무에 시달리고 뭐 아이들을 또 많은 아이들 돌보다 보면 우리 한 명, 두 명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사실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 말고도 방학에도 왜 한 번씩 나가가지고 그런 다 해야 사무 돼요.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정말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요. 정말 아휴, 교육 현실이 너무 시대를 못 따라가네요. 네, 예, 맞아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아이를 주체성 있게. 네. 그래서 네가 어떤 평판에 지배받지 않도록 자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저 큰아이한테 네. 야 선생님이 너한테 부당하게 대하면은 너도 할 말 해. 그랬다가 우리 아내가 가서 손이 발이 들어 네.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네. 잘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이병. 중이병이 아니야. 우리 아이는 지금 네. 완전히 네. 시사평론가잖아요. 입진보가 됐어요. 입진보? 역시 피는 못 속여. 입진보가 됐어. 네. 어느 정도냐면은 네. 이제 재활용 거기에 네. 쓸만한 무슨 걸레라고 해야 되나 뭐 있잖아요. 그저 전동으로 밀대? 할 수 있는. 네. 아, 뭐 하여튼 뭐 그런 청소기 같은 청소기 거. 같은 거. 예. 그걸 이제 가져와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어? 아, 왜 이게 안 될까 하는데 갑자기 탁 문을 열고 나오더니 네. 시니컬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걸 그럼 왜 재활용 거기다 갖다 버렸겠어요? 허리를 그래서 엄마한테 골짓골을 날리는 거야. 아. 아니 끝이 멀쩡해 보이고 얼마 안 쓴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얘기하니까 큰애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갖다 놨겠죠. 왜 그걸 가져와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의문의 1패다 진짜 엄마는. 쇠망치를 맞은 것 같아.
청소기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왜 재활용했어? 우리 집은 모든 경제권이 아내한테 다 넘어가셨어요. 아유. 뭐 자기가 안 산 거지 뭐 나한테 그래. 내가 뭐 무슨 날마다 카드를 얼마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리어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은 거 갖고 혼나요 내가. 그만 좀 먹어라. 알뜰하시구나. 근데 막 편의점에서 4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제 남편이랑 저희 딸이 성격이 똑같은데 네. 남편 중학생 때를 떠올리면서 이 아이 중학교 때 어떻게 살지? 남편 벌써부터. 중학생 때랑 사는 것 때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기숙학교를 중학교 때부터 보내야겠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다 똑같군요. 중학생 시절에 남편과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기숙학교로 보내는 걸로. 네. 네. 아 정말 하여튼 뭐 애가 특히 그 코로나 시기 국면에 학교를 거의 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뭐 온갖 책을 제가 쌓아놓고 잘 읽지도 않는 사회과학 서적도 막 읽고 오. 애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게임만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 책을 계속. 지금 읽으면. 아들 자랑하는 거잖아. 물론 게임도 합니다. 게임도 하고. 해요. 이 하루 24시간이 아주 길더라고. 사모님 괴로우시겠네요. 네, 괴로워. 이제 더 이상 네. 엄마가 말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럼요. 네. 재밌다. 네. 저도 저희 아들이 중학생 되는 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똑같지? 저의 미니어처입니다. 어떡해. 좀 더 귀엽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그래. 네, 어쨌든 교육의 질도 개선됐고 우리가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더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더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서도 어쨌든 부모가 아이를 많이 신경 쓰고 맞아요. 관심 우리 많이.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너무 함부로 하지 않는지 네, 그런 맞아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음. 서로 배운다면은 학교 가서도 그렇게 미움 네. 살짓 안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네. 함부로 안 하면서 또 집에서 필요한 교육하고 네, 그러면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네. 저도 좀 우울한 아유, 뉴스인데. 오윤혜 씨 근데 시사평론가가 다 됐더라고요. 아, 시간이. 그럼. 맘스 시사 예. 오늘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한번 봤어요. 근데 오윤혜 씨가 막 말을 막 뭐 정책 그 자영업자 정책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방언이 터집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얘기 뭐 특정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뭐 놀랐습니다. 국토부 전화 주세요. 네. 이제 할 말 두 분이 많습니다. 진행하시는 오정 TV라고 오정 TV. 한번 나갔는데 가지고 그냥 연애 얘기 뭐 네. 저기 잠자리 얘기. 궁금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네. 아니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도 없어요. 네. 한 번 더 오세요. 할 얘기도 없는데. 그래 와 있다. 지어갖고 갈까? 지어갖고? 내 친구들이 군대 갔는데 네. 같이 보초 쓰는데 둘이 네. 흰밤을 찢으려면은 상사가 자꾸 이렇게 밑에 애한테 막 뭘 물어본다고.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다 지었네요. 자기 아는 네. 엄마를 뺀 나머지 여자들하고 다 잡다니를 치는 걸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대단하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그래서 너무 미안했대. 휴가 나올 때 보던 하지만 오정 TV가 그런 야한 얘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야한 얘기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아니에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게스트 의외분을 모셔다가 네네. 야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진짜 보기 싫지만 그래도 봐야겠다.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던 이야기. 아무도 관심 용민이의 갖지 않는. 척스 막 이런 거. 네. 네, 그래요. 네, 윤혜 씨 들어보죠. 네. 저는 요즘에 제 주변에 뭐 이렇게 가족들 중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사실 자영업자분이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올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고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 왔다. 자, 올해만 해도 최소 22분의 자영업자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요. 네. 우선 올해 22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서울 마포구에서도 23년간 호프집 운영해 오신 분이 또 비슷한 이유로 돌아가셨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직원분들에게 월급 주고 남은 돈으로 월급 주고 이렇게 또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전주 여수의 한 치킨집 주인도 결국에는 힘들다라는 유서와 함께 발견이 됐고 네.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음. 그래서 이런 연이은 죽음에 800여 명이 참여한 비대위 메신저 단체방에는 이제 검은 리본을 띄우고 고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간 이 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는데 지금 나라에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제정된 금액이 2조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턱없이 부족하네요. 네, 지금 하루에도 1,000개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총 폐업한 매장의 수는 45만 3천 개로 하루 평균 1,000여 개의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연결을 시켜서 저는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세금이요? 이제 결국에 이분들을 재정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야지. 네. 그게 결국 이분들이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도와주는 걸로는 의미가 없고 네. 이분들은 정말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럽 복지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제 늘어난 복지 비용을 위해서 이제 네.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소득세 증세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이 지금보다 이제 1.25% 정도 더 세금을 거두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57조 원이 영국에서는 거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최상위 1%의 부유층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위 1% 부유층에게 연소득 57억 원이 넘으면 3% 가산세도 물리는 방향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모두에게 증세가 아니라 정말 최상위 그래. 고소득자들에게 증세를 더 하자라는 여론이 유럽과 미국에게도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증세 방안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코로나의 이런 자영업자들의 지원도 그렇고 고령화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네. 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복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 다 세금인데 이게 고소득자들의 증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너무 되지 않나. 찬성이죠. 전 고소득자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세금을 올리면 조세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뭐 한 상위 뭐 1%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갖고 있는 뭐 재산의 규모랄지 아니면은 뭐 연소득이랄지 이런 게 어마어마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상당히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일단 과연 이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과연 증세까지 필요한 일일까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일단은 왜냐하면 네. 기재부가 자꾸 국가 부채가 높아진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말할 거는 상당히 국가 부채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가계 부채만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네. 사실 돈을 쓸 때 안 쓰면 똥 되는 겁니다. 진짜 지금 기재부가 국가 부채가 수치가 조금 높아지더라도 네.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서 이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기재부가 과연 모르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가 있을 때에 국가 부채 높아지는 거 싫은 거예요. 아. 그냥 아니 싫은 일단 거예요. 지금 홍남기 말로도 재정이 탄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국가 부채가 최소화되면은 지표는 좋잖아요. 근데 국가가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국가가 돈을 안 쓴다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엄청난 흑자를 본다?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계속 그냥 남아서 왜 남아? 그러면 건강보험이 제대로 지원을 쓰여야 할 안 곳에 안 해주는 쓰였다는 얘기고 그렇죠. 국민연금공단이 흑자가 나는 건 뭐 그건 좋은 일이군요. 아무래도 그러면 또 우리 미래의 자산이 네. 이렇게 좀 넉넉해지는 거니까. 근데 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뭐 떼돈을 벌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의 재정이 탄탄한데 만약에 그걸 국민들한테 안 쓰고 계속 국가 곳간만 점점 가득 차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결국 국민들은 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자기가 지금 속한 그 그룹에서는 부채라는 걸 떠안고 싶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 미국이나 뭐 영국식 어떤 자본주의를 따라간다라는 뭐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은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진짜로 이렇게 돈을 풀어야 될 때는 네. 거기처럼 풀지도 않아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2천만 원, 1,000만 원씩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접지 않아도 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말 못 살겠다고 하면서 죽는 사람들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정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잘 살면서 국가 부채도 낮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국가 부채 타령하면서 돈을 풀지 않는 거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 저기 오늘 오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그 미국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 네. 식당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인인데 네. 미국 정부에서 지난해 2020년에 네. 25만 달러를 줬대. 얼마예요? 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억단이죠. 당신 문 닫지 말고 있으라고. 2억 7천 정도? 그렇습니다. 2억 7천을 받으면은 영업 안 하고 그럼 안 문 닫지. 문 닫을 이유가 없지. 뭐 네. 월세 내고 그러면은 남지 사실. 그럼 방역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조도 받지 못하면서 장사도 희생은 희생대로 못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제한을 나라에서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할 거면 그 사람들이 그 영업 제한에 따른 손해액 정도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건 정말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 하늘이시여라는 님이 네. 일본에서 구멍 장사하는 친구 놈은 올해 다 해서 2억 지원 받았다더만 대출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받았다고 해요. 지금 예. 대출 연장을 더 해주겠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어떻게 하고 내 있어요. 빚이잖아. 이게 너무 진짜 보는데 대출 너무 금리 화가 나는 낮춰주겠다, 거예요. 연장해주겠다. 그 대출과 관련 계속 너는 빚을 져라라는 안 돼, 거예요. 안 빚을 돼. 져라.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보통 개인당 한 몇 억씩 빚을 다 갖고 있잖아요. 개인 채무가 가정이. 제일 높아요 지금. 네. OECD 가.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OECD 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려움 말고 정말로 영업 제한을 했던 것, 영업 중단을 시켰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수입 네. 정도는 보조가 돼야 그럼요. 나라의 정책을 따랐으면 나라가 그 사람들 보호해야죠. 그럼요. 정책을 따르는데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정 건설성이 좋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네. 수치를 가져오지 않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기재부가 돈을 어디다 다 쓰는지 어디다 이거를 써요? 제대로 다 본다면 우리가 과연 뭐 66조가 엄청난 돈이다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네. 기재부가 돈을 다 어디다가 쓰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네. 진짜 궁금하네요, 기업 관련해서 이거는. 정말 기업 관련해서 얼마나 후하게 쓰는지 과연 이 돈을 여기다 굳이 투자해도 되나 하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 한번 우리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돈이 없다 부채 는다라고 하면 기자들 또는 기사들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건지 정도는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냥 보수 잘 유튜버들 모르죠.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 그럼 나라 망한다. 돈 맞아요. 맨날 더 주라고 하고 너 퍼주라고 그러고 재난지원금 누구도 주라고 하면 다 맞아. 망한다. 너네 때 가서는 세금 막 더 낼 거다. 막 이런 이야기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그런 거를 하시거든요. 가장 돈이 없으신 분들이 걱정하세요. 걱정하고 계시죠. 네. 이게 착한 자영업자들이 이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납니다. 네. 이 방역 수칙을 다 잘 지키고 영업 제한도 다 잘 지키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 피해를 빚과 피해를 다 떠안고 네. 그냥 몰래 새벽에 업소 같은 데 문 열어가지고 장부 보니까 그때 걸려서 장부 보니까 수억 원씩 작년부터 네. 그렇게 소득을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불법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고 이렇게 착한 자영업자들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이 나라가 과연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뭐 K방역 잘 된다 자화자찬하지만 그 뒷면에는 이렇게 슬프고 너무 끔찍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이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침까지 외면한다면 우리의 이웃인데 너무나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진 거는 아주 간단해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안 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뭐 몇 푼 받고 표 주고 안 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네. 나라가 보호한다. 그렇지.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협조하고 책임진다. 있는데 그 성과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화자찬해. 근데 국민들은 이와 관련한 희생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광은 자기들이 팔고 이게 실제로 자기들에게 지금 그 뭔가 보전이 되는 게 전혀 없으니 이분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세훈, 박형준 문제가 많죠. 그 사람들 공직자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몰표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 정권 심판하려고 그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뭐 더 두텁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니 그러면
지가 그 지위에 있었을 때 더 두텁게 지원했습니까? 서민들에게 제대로 표를 받았어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두텁게 지원받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있어 누가? 도대체 두텁게 그래서 뭐 1차만 주고 나머지 차수에서 두텁게 지원받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저는 그걸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네. 두텁게 지원한다는 건요. 그 사람들 생계 책임진다는 거고요. 생계보다 더 책임지고 수입보다 더 책임진다는 게 두텁게 지원하는 거지. 그럼요. 지금 생계를 위협받는 도대체 두텁게 상황입니다. 지원받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누구 있는지 그 얘기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 코로나로 양극화도 더 심해졌는데 네. 이 자영업자분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저도 식당 가거나 이러면은 정말 인사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아우,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속으로는 진짜 힘내시라고 말씀 막 드리고 싶을 정도로 항상 어느 식당이 가든 막 거의 혼자 밥 먹거든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역수칙 잘 지키는 선 안에서 주변에 이제 상인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대기업 마트 이런 데 많이 가지 그러니까 저기 마시고. 저 육개장을 먹으면은 네. 안주도 좀 하나 더 시키고.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괜히 혼자만 그런 했는데 의미에서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세 개를 그렇죠. 정말 우리 자영업자분들 네. 힘내시란 말로 너무 부족하고 정말 저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가 말이죠. 이분 진짜 홍남기가 지금 100%로 하기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는데 이걸 엎은 사람이 홍남기예요. 홍 씨예요. 홍남기가 이렇게 엎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요 며칠 동안에 요 한두 주 사이에 네. 여당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아니 이제 망해야 될 윤석열이 다시 뜨고 있어. 왜 그러겠어? 이유는 하나야. 내가 딱 하나. 12%냐? 88대 11로 나눠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정무적 감각이 있는 인간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밥값을 하려 한다면은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머릿속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 조금만 더 지혜가 있다면은 그게 홍남기 탓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 지금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길 바랍니까? 그럼 홍남기 말 들으세요. 홍남기 말 들으면은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수사받고 불려다니고 감옥도 가고 그런 상황 안 날 것 같아요? 그 이게 아니 없는 죄도 만드는 애들이 그런 거 안 할 것 같습니까? 정권 바뀜. 지금 돈을 쓰고도 욕먹고 돈을 주고도 욕먹는 이런 바보 같은 네. 상황을 지금 계속 민주당이 지금 상위 반복하고 있어요. 12%한테 돈이 없어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주변의 경제를 살리자고 이게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지금 돈이 도는 걸 우리가 또 다 느껴봤잖아요. 네, 근데 돈이 참 지금 22 조금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네.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려울 땐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증세됐을 때 아까 그럼요. 말씀하신 저항도 덜하죠. 증세됐을 네. 때 그렇게 반발 심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 다 어려운 사람들만 주고 난 한 번도 안 줘놓고서 무슨 맨날 세금을 더 내라고 네. 말 안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말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누구를 대변하려고 왜 이런 결정들이 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88%였는데 뭐 90%로 올리겠다. 너무 이게 이게 많아가지고 장난질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러면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어지는데 정말 산으로 가고 있다. 정말 반성 좀 많이 하시길. 홍남기 이분도 좀 조만간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기 모셔. 한번 모실까 봐. 김용민 TV에. 홍남기를? 홍남기. 홍남기. 아이, 그, 제가 대신 만나겠습니다. 저기 이제 오윤혜 씨가 혼자서 마크해도 네. 고급스럽게 먹이실 수 네, 있어요. 아마 홍남기 귀에서 피가 막 흐를 거예요. 아 무슨 피해요? 웃음꽃이 활짝 피할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 아니 머리에서 막 연기가 올라. 어디 맛집 아시냐고 몇 군데 물어본 다음에 거기 다 망했다고. 네 오늘 또 이제 네. 정민여 씨 와주셨는데 어땠나요? 우리 마음스 시사. 저 생각보다 진짜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은 방송이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진짜 더 뭔가 우리 이 정책들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거를 제가 좀 알고 우리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나부터 만들려고 좀 노력해야겠다. 이런 틀에 박힌 말을 해봅니다. 네. 이분이 진짜 정치 시사에 관심 없는 아니, 근데 진짜 분이거든요. 오늘 느꼈어요. 네. 1도 없는 분인데 네. 여기 나오려고 아마 기사를 막 좀 찾아봤을 거예요. 아니야. 지금 오늘 방송에서 너무 느꼈어. 아, 그죠? 진짜. 네. 몰라도 이 맘스 시사를 보시면 이렇게 정치 시사에 관심 없는 정민여까지도. 네, 오윤혜가 그리고 이렇게 나는 똑똑이가 된 줄 몰랐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오윤혜 왜 이러는 거야? 전략적 캐릭터라는 생각이 무슨 있어요.
부캐입니까 여기서는 오윤혜 씨? 네, 여기 제가 안방마님입니다. 아니 우리 저 부군께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네, 그렇죠. 네. 정치 시사 얘기 전혀 안 하세요 집에서? 아니요, 정치 시사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제가 귀를 닫죠. 귀등으로 듣고 흘리기 귀를 때문에. 닫죠. 네, 이야기가 딱 귀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와. 아, 그렇습니다. 일단 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강했고 저는 좀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건데 정치 회의론자 같은 그런 좀 시각도 있거든요. 아, 정치 내가 혐오론자. 뭐를 해도 안 나라가 바뀌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에너지와 이런 거를 쏟아붓고 싶지 않다. 좀 외면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바뀌어야죠 이제. 네. 그 회의감과 매일같이 싸고 계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아내분은 정치 시사에 대해서 아주 그 차별적으로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뭐요? 분이죠? 네?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아, 사심이 좀 네, 있으시구나. 잘생긴 사람들 얘기만 합니다. 잘생긴 사람들의 뭐 평론, 정치 이런 것만 물어보고 네. 못생긴 사람들 얘기는 네. 귀를 닫습니다. 아, 그럼 우선 김용민 TV를 안 보겠네요. 전혀 안 봅니다. 그 저기 도메인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도메인이 뭐냐고. 예. 아유, 네. 네. 예.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정혜인. 네. 정혜인만 좋아합니다. 요즘 또 DP 때문에 네. 엄청 그 취향은 여심 비슷하네요. 저격이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좀 김용민 TV에서 정인 씨 한번 모시시죠. 정혜인 씨를. 네. 예. 나오실까?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래도 말도 안 하긴 되는 하는구나. 아, 나 잘할 수 있는데. 나 잘할 수 있어요. 뭘 잘해. 저는 그냥 의자 하나만 주시면 보기만 하겠습니다. 아,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맘스 시사가 네. 앞으로 저 일취월장하면은 네. 아마 저 그 오실 수 엄마들의 있을 겁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분들 한번 모시면 이게 엄청 큰 활력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아시죠? 예, 제가 먼저 바우처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정혜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 진짜. 오늘 이렇게 정민여 씨까지 네. 또 이앵커님이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이현경 앵커님과 함께 맘술시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현